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내일 대선 후보 3차 토론이 열립니다. 주제는 정치 분야입니다. 2차 토론도 여론의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품격과 존중은 보이지 않고 시작부터 상대 후보 인신 공격에만 매달렸다는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단도직입에서 내일 마지막 토론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세 인물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일제히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진술 내용과 계엄 당시의 CCTV 영상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설명입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21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후보들은 사전투표 시작을 사흘 앞두고 저마다 미래를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주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학생들의 고민을 들었는데요. 학생들이 주거와 밥값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때 삭감했던 R&D 예산도 다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정말 압축적으로 이뤄낸 핵심적인 동력은 부모들이 논 팔아 밥 팔아 자식들 공부시킨 거거든요. 근데 국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가 R&D 예산이죠. 그래서 R&D 예산을 복구하는 건 기본이고 좀 되긴 했는데 좀 더 늘려야 되고 그걸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김문수 후보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경기지사 때 투자를 유치했던 자신의 치적을 강조한 건데요.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 52시간제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특별법 내놨습니다만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규제가 산업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고 국내에 투자할 만한 여건을 만드는 데 제가 주력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방송 토론과 인터뷰에 집중했습니다. 만약에 이 후보님이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지금의 의석수로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냐. 대선에 승리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압도적으로 새로운 협치 정부를 보게 되실 것이다. 내각은 젊어질 것이고 전문가들이 내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과연 어떤 미래를 선택하게 될까요? 예. 오늘도 이제 거의 지났으니까 일주일 정도 선거운동 기간이 남았고 대선이 바로 다음 주 화요일에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새 후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마디씩 주요 발언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비호 대통령 후보가 다시 대통령으로 들어오고 윤석열이 다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1, 2, 3 꼭 기억해 주십시오. 1번 이재명 세 표가 부족하다. 이제 여러분의 애국심이 6월 3일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 그때가 왔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외치신 말씀입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승만 대통령이 외쳤습니다. 해보자! 해보자!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이기자! 이런 공개 토론과 검증의 자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거절하는 후보가 있다고 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표현에 빗대 말하면 토론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열어놓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는 정부 이준석 정부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 대학생들을 만났고요. 또 대학생들과의 만남과는 별개로 국방장관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점.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다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동안의
저는 잘 듣지 못했던 발언인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밝힌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처음 밝힌 입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남북 관련된 입장들은 그동안 이제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뭐 트럼프 정부와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차기 정부가 어떤 전략적인 외교 정책을 해나가야 되는지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그러니까 군 문민화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문민 정부 하면 옛날에 김영삼 전 정부가 떠올리긴 하겠으나 최근에 12.3 이 불법 내란 사태를 경험하면서 군이 국회와 선관위에 난입해서 헌정 질서를 정말 무너뜨렸던 그리고 이 주체가 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른 조기 대선인 만큼 다음 정부는 이 군이 정치화되는 걸 막아야겠다라는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하는 방향들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상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요. 국방부 장관을 임명할 때 최소 군 제대 7년이 지나야만 장관직에 임명하는 군인들이 곧바로 국방부 장관에 진입을 함으로써 군에 개입되는 부분들에 대한 정치화를 막고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민간 군 출신이 아닌 분들이 장관을 역임했으나 아주 전체로 따지면 한 10% 내외의 수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내란의 사태의 종식은 군의 문민화부터 좀 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예.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요. 덧붙이자면 오늘 이제 청년들을 만나서 결국에는 그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 주거 문제 때문에 해야 될 공부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적으로 좀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내놓겠다라는 차원의 어떤 얘기들을 내놓는 거 보면 지금 현재 청년들이 조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의 어떤 관심들에서 벗어났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가 아닐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예. 김문수 후보의 오늘 행보는 어떤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일단 경기 남부 지역하고 충청 일대를 돌았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산업 기반, 특히 반도체 관련한 산업이 집중적으로 유치돼 있는 곳이죠. 평택 캠퍼스 방문해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아주 다시 한번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죠. 결국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제조업이고요. 이 제조업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규제 혁신처를 신설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 관련한 논의는 사실 이 굉장히 깊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분단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그 담론이 많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국민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하다고 보고요. 남북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도 그동안 진보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대화를 위한 대화 또는 퍼주기식 대북 정책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됐느냐 이런 그 비판 여론이 많거든요. 대화를 위한 대화 또 퍼주기식 대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게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북 방침입니다. 예. 이준석 후보는 오늘 지역 유세 일정은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유세를 다니면 다닐수록 표가 붙는 후보가 있고 예. 표가 떨어지는 후보가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유세를 나가면은 정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가 너무 박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도 사실 석촌호수에서 유세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현장 분위기가 너무 과열이 되니까 후보께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고 또 열정적으로 또 유세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목도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체력도 떨어지고 근데 이제 내일 또 마지막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오늘은 체력을 좀 비축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도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단일화와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양당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이 같다면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거의 매일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매일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산한 결과가 그대로 여론조사에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리얼미터의 최근 조사를 볼 때 이재명 46.6, 김문수 37.6, 이준석 10.4, 김문수, 이준석 합치면 48%가 돼야 되는데 단순 합산만 하면요. 근데 단일화를 했을 경우 가상 양자 대결을 하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올라가고요. 51.1% 대 43.9%.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그대로 김문수 후보에게 가는 게 아닌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하더라도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그대로 다 이어받는 것은 또 아니라는 여론조사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일화의 기본적인 전제부터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수치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일화의 가장 큰 효과는 뭐냐?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를 흔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그 높은 지지율을 흔들지 못하고 깨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일화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들이 수치상으로 맞는 것이고 예.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두 자릿수의 이제 3자 다자대결에서 나오는 이 지지율 자체는요. 이게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넘어간 표가 아니라 대다수 TK나 PK에서 복원되고 말하자면 보수 결집하는 과정 속에서 최소한 탄핵을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한테는 표를 못 주겠다.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로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보수층의 표가 이준석 후보한테 일부 건너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분석 같은데요. 결국엔 김문수 후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와 그다음에 내란 사태에 대해서 동조하는 듯한 것은 절대 보수층에서도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 쪽이 지금 이준석 후보 쪽에 지지를 표한다고 봤을 때는요. 사실상 단일화 효과가 이준석 후보에게도 그러고 국민의힘에서도 크게 영향력은 없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흔드는 이유는 본인들 표가 더 이상 이준석 후보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최소한의 차단적인 의미에서의 전략적 단일화의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 실질상 여건 자체가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해서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오늘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면 내가 단일화 해주겠다. 이 말은 뭐냐? 안 하겠다는 소리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3자 구도에서 중도 보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누구도 승리 가능하다라고 답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승리가 가능한 방정식을 공식을 찾아야 하는데 그 공식으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죠. 1+1이 2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명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이 2가 되진 않아도 1+1의 효과가 적어도 1.6, 1.7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단일화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패배의식 때문에 우리가 단일화 없이는 선거에서 지기 때문에 선거장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이끄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 두 차례의 토론 과정을 보면서 많은 유권자분들이 정확히 목도하셨을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것과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정책의 큰 방향이 같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집권했을 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위험한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도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단일화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중도 보수로부터 앞으로의 이 정치적 미래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번에는
어쨌든 민주당 정권을 막아야 한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당이 계속해서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의 단일화도 받아들일 용이 있으세요? 김재원 비서실장이 그것만 빼고 다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했거든요.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를 포기해서 양보하라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 경선 100% 해도 된다고 했고요. 1997년에 있었던 DJP식의 공동정부 구성과 관련한 이야기도 드렸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고려를 해보시고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렇다면 정말 단일화가 필요한 조건을 제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진정성 있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는 거죠. 예, 오늘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에 나왔는데 여러 많은 압박들을 받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너희 때문에 진 것으로 간주하겠다느니 정치권에서 매장시키겠다니 하는 협박을 요즘 정말 많이 듣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배신자다, 싸가지가 없다, 사라져야 한다면서 집단 린치를 가하는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강압 그리고 꼰대주의에 맞서서 우리는 그 당에서 싸웠고 새로운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초심을 부정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김성열 위원님. 네. 협박을 받는다, 뭐 이렇게 후보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만 돕는 꼴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정말 수십 년 전 레퍼토리 같습니다. 예전에 정주영 찍으면 뭐 DJ가 된다. 뭐 저기 이인재 찍으면 또 DJ가 된다. 그 레퍼토리를 지금 몇십 년째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발전이 없어요. 예, 그런 이야기에 또다시 넘어갈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앞서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일화를 거부하는 의사를 존중한다. 존중하면 그냥 단일화 이야기를 그만해 주시면 됩니다. 존중한다면서 왜 자꾸 질척거리십니까? 지금 저희 보고 제안을 내라? 저희는 손도 잡기 싫다는데 왜 결혼식장 고르라고 그럽니까?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고요. 앞서서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단일화입니다. 일단 명분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아니 불법 개헌, 탄핵 찬성, 아니 탄핵 반대, 그리고 부정선거까지 저희가 어떻게 이걸 다 안고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리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나오고 있는 10% 초중반의 이러한 지지율은요. 사실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빠져나간 그 지지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게 되면요. 그 지지율은요. 다시 김문수 후보한테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한테 회귀하게 될 거예요. 즉 이재명 후보 50% 넘게 되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당선증에 도장 찍는 겁니다. 이 단일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정말로 이재명 후보를 위한 길이 될 겁니다. 좀 계산이라는 걸 하시고 상식적인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단일화를 가장한 후보 사퇴 협박입니다. 이런 정치 계속 하실 겁니까? 저희는 이런 정치를 끊어내고자 만든 당이에요. 오늘 이준석 후보 우리 전 당원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겠다. 더 이상 우리는 이런 협박에 흔들리지 않겠다 보냈고요. 그거 그대로 저희는 끝까지 갈 겁니다. 네, 기존의 문법대로라면 토론이 끝나고 그래도 막판에 단일화를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11만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죠.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11만 당원들에게 개혁신당이 좀 없는 살림에 문자를 보냈다는 건 큰 결단을 한 것이다. 문자 그 비용도 꽤 많이 들죠. 그럼요. 정말 큰 결단.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낸 것이지 그냥 이거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정치적으로 레토릭으로 사용할 수 있어도 당원들한테 그래도 대선 후보가 그 문자를 보냈다는 건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사실상 국민의힘 친윤들이 이준석 후보를 단일화를 통해서 선거 전략으로 그냥 이용해 먹는 것은 맞아요. 사실상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끝까지 주장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대선의 패배가 지금 거의 가셔되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일화를 했는데 단일화만 됐으면 이준석 후보 때문에 이길 수 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 때문에 졌다라는 책임 전가가 가능하죠. 그리고 최소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본인들 스스로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핑계거리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만에 하나 이미 저는 11만 그 개혁신당 당원들한테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단일화는 없겠으나 지난번 안철수 후보처럼 3차 토론회가 끝나고 새벽에 극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하는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면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또 나름대로의 친윤 그룹 내에서의 대선 이후의 권력 구조의 재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윤 그룹에서 특히나 이 국민의힘의 대선 캠프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남는 장사다. 예.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예. 네. 김문수 후보가 오늘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없이 김문수만으로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하여튼 국민의 민심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열심히 민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이 단일화 없이 김문수만으로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있냐였는데 민심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열심히 민심에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후보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동탄식 승리 모델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동탄에서 42%를 얻고 민주당 후보 38%, 또 국민의힘 후보가 18%를 얻으면서 이준석 후보가 극적으로 당선이 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로 표심이 몰리고 있으니까 동탄식 모델을 재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동탄의 유권자 구성과 대한민국 전체의 유권자 구성을 비교해 보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요.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민심을 보고 끝까지 달리겠다라고 한 것은 같이 3자 구도로 치러졌는데 우리가 승리한 곳이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였는데요. 정현욱 후보가 51% 얻고요. 상대 민주당 후보가 40% 얻고 장해찬 후보가 9.18% 얻으면서 정현욱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자연스럽게 단일화를 해준다는 그 김재원 비서실장의 이야기처럼 전략적으로 이길 수 있는 중도 보수 후보를 뽑는 방법, 이것을 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이준석 후보를 찍는 표는 사표가 될 것이다. 아까 네. 뭐 사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도 이런 그 비난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거든요. 이것은 제3지대 후보로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봅니다. 그런 그 부산에서의 승리 방정식과 같은 역전승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의지를 김문수 후보가 민심에 빗대서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예, 김성열 위원의 반론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어제 관련해서 했던 발언도 있기 때문에 이거 들어보고 서영주 의원 말씀 듣고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이재명 후보의 어제 발언입니다. 내란 단일화를 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결국 개혁신당도 국민의힘의 아류고 결국은 다시 합쳐서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이번 기회에 다시 그 본색대로 단일화할 것으로 봅니다. 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의 아류다. 김문수, 이준석 결국 내란 단일화를 할 것이다. 이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대비라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이게 공동정부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안의 단일화의 얘기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상 이 단일화를 규정하는 게 대비가 될 수 있고 이미 밑자락 깔아놨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결국에는 내란 세력과 손잡는 단일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요. 당신의 단일화는 결국 탄핵을 찬성하고 본인이 젊은 청년 정치로서 어떤 새로운 국가 비전을 보여주고 있으나 사실상 내란 세력과 손잡고 국가의 어떤 권력 자리를 날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규정해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전략적으로 단일화를 규정하고 파회시키면 결국엔 국민들이 그 규정을 납득을 하면 그 단일화 효과는 미비하게 될 것이고요. 예. 사실상 보면 이번 조기 대선은 내란 세력의 어떤 그 심판 선거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단일화는 결국 내란 세력, 옛날에 국민의힘의 전 대표인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 친윤 그룹 간의 또 다른 윤석열 정부의 연장을 꾀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 심판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전략들이 아마 준비되지 않았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성열 위원님. 일단 개혁신당을 일컬어 국민의힘의 아류다 하시는 분은 타겟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아류라고 표현하려면요. 적어도 비례대표 민주당이 기생해가지고 자기 당 이름으로도 못 내고 받은 분들 그리고 이번에 대선 후보조차도 안 내고 민주당 지지하는 이런 분들이 아류라고 표현하셔야죠.
그러니까 지난 토론회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서 저희한테 투표하는 게 사표가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표라는 게 뭡니까? 내 표가 소용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가 소용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자신의 신념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해야 후회가 없는 겁니다. 지금 홍준표 전 시장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준석에게 투표하는 건 단순히 이준석 개인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양당이 서로 싸움만 일삼는 정치가 실종된 이 사회에 있어서 정치판 한번 바꿔보자, 세대교체 한번 해보자 라는 의지의 상징인 거예요. 즉 이준석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인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표가 되겠습니까? 저는 소신 있는 투표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오늘 수사기관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국힘에서도 외부 활동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있는데요. 계속 하실 건가요? 이번 조기 대선에도 부정선거 있을 거라 보시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을 받는 사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가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국수본은 최근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대접견실에 설치된 CCTV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의 녹화본에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그동안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을 포착한 겁니다. 어떤 진술이 어떻게 다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무회의 그리고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이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을 뿐 깊게 관여돼 있지는 않다는 취지로 말해왔습니다. 최상목 장관과 조태열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페이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페이퍼를 받은 게 대접견실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접견실, 지금 국무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받은 거예요.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행안부에서 이상민 장관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수 지시한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계엄 바로 다음 날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15분 가까이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두 사람이 이미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친윤 의원들은 한덕수 대망론을 띄웠었는데요. 다른 맥락이 존재했던 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이 인사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 알렸습니다. 일단 한덕수 전 총리 지금 이 시각에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계엄령이 선포되던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까지가 담긴 대통령 집무실 복도 그리고 대접견실입니다. 대접견실은 계엄령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가 열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대접견실에 CCTV 영상이 있다. 근데 이 CCTV 영상을 보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했던 기존의 진술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 이게 경찰의 설명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까요? 서영주 의원님. 저는 지금 이제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여러 가지 진술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전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본인들은 반대했다. 특히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나는 계엄에 반대했다. 이런 것인데 지금 대통령실의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하면서 CCTV가 확보된 거잖아요. 물론 녹취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최소한 이 대통령 집무실 복도가 있다면 집무실에 들락거리는 모습들은 나왔을 겁니다.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수시로 대통령 이 집무실에 들락거렸는지 저는 아마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이상민 장관이 집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저는 그거를 몰랐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행동만 봐도 관여가 깊숙이 됐고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 경제부총리,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내란의 부분에 있어서의
동조했거나 모의했거나 협조했거나 할 수 있는 저는 어떤 그런 증거 자료들이 확보되지 않는가 추측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에서도 결국에는 그 쪽지들 지금 말했자면 단전단수 부분이라든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갔던 쪽지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됐고 어떻게 건네졌는지는 대략 CCTV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상이 녹화되어 있으니까 음성이 안 들어가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들락달락하는 거 수시로 들락달락하는 건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본인은 국무회의만 주재했다면 국무회의 한번 접견실 집무실 한번 들어갔다가 화가 나서 접견실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수시로 하면서 쪽지를 본인이 들고 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거는 아주 내란에 있어서 중요 임무를 맡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CCTV 분석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도 조심스럽지만 이 계엄과 관련한 문건을 과연 이분들이 받은 후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세 명이 다 지금 이번에 조사를 받고 있는 세 명이 공교롭게도 쪽지를 받았다는 분이에요. 여기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쪽지 내용을 갖고 이제 외교 공관, 제외 공관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쪽지를 받았는데 내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발언했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쪽지를 받은 후에 뒷주머니에 넣고 그것을 다시 보좌관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은 단전단수와 관련한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고 했죠. 과연 이것이 한덕수 전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었는지 아니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 수사기관에서는 필요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았다는 쪽지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됐었거든요. 탄핵 과정에서 계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번 CCTV 내용은 아마도 계엄 관련한 쪽지에 대해서 세 명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어떤 식의 대화를 나눴는지 대화 내용은 녹음 안 됐다고 가정한다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가 그동안 어떤 진술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한 발언도 있고요. 앞서 들으셨다시피 또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한 발언도 있고요. 쭉 들어보고 CCTV와 뭐가 엇갈리는지를 우리가 한번 모자이크 맞추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들어보고 제가 김성열 위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 그래픽으로 준비된 내용부터 볼게요. 경찰 특수단 조사 진술 내용이거든요.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했고요. 사실상 국무위원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라고 해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하나 밝힌 적이 있고요.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 한 발언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각 국무위원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거기 모인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걱정하고 대통령님을 만류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엄을 선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반대 의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종합하면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간담회였다라는 주장 하나, 거기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만류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 두 번째고요. 자신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대 의사를 말씀을 드렸다.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CCTV와 달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성일 위원님 말씀 듣고 바로 질문을 더 드리죠. 글쎄요, 저는 CCTV를 통해 가지고 사실 내가 어떠한 의사를 표현했다라는 거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손을 들어가지고 X 표시를 할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한덕수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월 3일 날 언제 이제 대통령 집무실 들어갔냐라고 했을 때 오후 8시 45분경 도착해서 55분경 집무실에 들어갔다.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은 8시 한 40분경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를 했다. 근데 이 부분의 시간상은 CCTV상으로 아마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시간 이전에 갔었으면은 자신이 계엄 선포를 인지한 시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무회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10시 17분에 시작해서 22분경 종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5분 정도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짧았을 수도 혹은 더 길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무회의와 관련한 CCTV의 뭐 진술이 달랐다 하면 저는 이러한 시점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과연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정말 있었는가부터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요지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용주 위원님. 네. 오늘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네. CCTV와 진술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위증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증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조금 죄질이 더 나쁜 이유들은 본인이 내란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 것을 고려해서 정치적인 대선 출마를 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까지도 고려가 출마 됩니다. 자체가요, 아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란 피의자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하고 권한대행을 그만뒀잖아요. 그 엄중한 와중에. 그리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친윤그룹과 어떤 얘기를 했는지까지도 저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 내란에 대한 어떤 수사를 회피하게 한 것다면 이거는 굉장히 대한민국의 국가의 사법 시스템뿐만 아니라 내란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총리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죄질이 안 좋고요. 진술 자체는 본인들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건진법사가 목걸이 6천만 원짜리도 잊어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잖아요. 네. 뭐 샤넬백 수천만 원짜리도 자기는 본인은 김건희 씨한테 주지 않고 그 비서한테 줬는데 그것도 잃어버렸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술은 증거가 명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이게 뭐 말하자면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좀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사실상 영상 자료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영상 자료를 통해서 저는 드러나는 것들이 지금 경찰이 그냥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가지고 피해자로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얼마만큼의 그 쪽지가 오가고 그 쪽지 와중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그 동선상에 누가 보더라도 확연하게 드러날 만큼의 어떤 증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좀 수사에 박차를 가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되네요. 경찰이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고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 줄줄이 지금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사의 핵심이 뭔지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혐의점에 대해서 무언가를 밝힌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가능할 정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에 계엄이 선포가 됐고 4일 해제된 직후의 영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답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국무회의 내일 아침에 열리는 건가요? 계엄 해제 이후에요. 2시까지 1시간 행정이 좀 늘어난대요. 기자님. 그때 뭐 하셨는지 하나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자, 고생이 많다고 하고 수고가 많다고 합니다. 취재진에게. 다만 질문에 대한 핵심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고요. 결국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서용주 위원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마를 선언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짚었는데 그렇게 보시는지 혹은 반론이 저는 있으신지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적인 수사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국회의원이 되면은 수사망을 피할 수는 있죠.
예.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후에 그분이 이제 6월 1일에 이루어진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됨으로써 이른바 입법국회를 방탄국회로 만들 수 있었던 거를 보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이 사법적인 그 수사 절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아니고 그렇다면 오히려 국회의원에 도전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으로선 뭐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양한 그 디지털 기록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뭐 경호처든 대통령실에서든 그것과 지금까지 했었던 한덕수 전 총리의 발언이 얼마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그 수사 결과가 나오면 예. 뭐 실제로 사법 절차를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겠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수사 과정에서 소명을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준비한 내용 중에 발언 못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끝낼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길게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끝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뵐 때는 아마 이제 선거 거의 뭐 직전이기 때문에 네. 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고수의 맞수 토론으로 진행되는 날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 골목골목 선대위 서울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늘 지금 차가 좀 막히나 봅니다. 잠시 뒤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월요일이라서 특히 교통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은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를 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포도독 놈들 모두 국민의 신성한 주권으로 반드시 심판해서 구속시켜야 되겠죠. 부정선거 주범 문재인을 구속하라.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집회에 참여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할 만큼 진성 부정선거론자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도 사전투표 제도를 아예 없애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이 공약을 철회한 걸까요?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습니다. 불과 20여일 만에 180도 달라진 모습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가 부정선거론에 힘을 싣는 것처럼 보이는 행보를 해온 것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와 선을 긋기 위해서 사전투표 참여와 동료로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네, 당 후보로 확정된 그날 수락연설에서 사전투표제 없애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네. 지금 사전투표는 걱정하지 말고 참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부정선거론에 뭔가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후보로는 지금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선거론이라는 것이 자칫 우리나라 전체 정치 시스템 또는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치 않다라는 일각의 시각이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이 본인의 지지율,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에 바람직하지 않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했기 때문에 입장을 좀 선회한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는
이게 지금 사전 투표는 물론이고 자칫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즉 보수층 지지자들이 아예 선거 자체를 부정하고 참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의 선거 참여율이 낮아지면서 도리어 그 지지율을 까먹는 그런 손해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전 투표 동료하고 전체적으로 투표 동료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같습니다. 예. 사전 투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까지 했다가 이걸 지금은 이제 주워 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사전 투표가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루어지죠. 29, 30일입니다. 예. 내일이 토론회가 진행되고 모레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이 시작이 되고 목요일, 금요일 사전 투표를 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본투표가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6일이 현충일이어서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전 투표를 하고 주말과 주중에 이제 휴일이 아닌 날들 연차 휴가를 써서 쭉 이어서 그렇습니다. 4일하고 5일 이틀 휴일을 내면 3일부터 한 5, 6일 정도를 휴가를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사전 투표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투표율 현황을 보면 사실은 사전 투표가 높다고 본 투표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투표를 좀 빨리 하고 편하게 빨리 하겠다 이런 거지 사전 투표가 높다고 전체 투표가 높아지는 지금 그래픽도 아마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내용들을 보면 그냥 편한 대로 투표를 빨리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네. 2017년 19대 대선 때의 수치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26.06%였고 본 투표율까지 다 합치면 최종 투표율은 77.2%가 나왔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도 전체 투표율은 77.1%로 거의 비슷했는데 사전 투표율은 높았단 말이에요. 사전 투표율이 36% 넘어서면서 그때 이거 본 투표율까지 합치면 한 80% 훌쩍 넘는 거 아니냐는 여러 추측들을 해봤지만 결국 그렇게 높아지진 않았고.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께서 하나의 이제는 문화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사전 투표를. 과거에는 사전 투표에 대한 홍보도 좀 부족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 사전 투표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게 있었는데 이미 그런 거보다는 본인의 편리성에 했고 그리고 당시 대선 때도 국민의힘 측에서도 사전 투표를 적극 독려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의 참여율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전에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당에게 유리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당에게 유리하고 뭐 이런 해석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꼭 성립되는 건 아닌 거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사전 투표가 높으면 민주당 측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의 정설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 투표가 주로 자기 직장 주변에서 직장인들이 가까운 자기 거주지가 아닌 인근의 직장이 일터 근처에 있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40대, 50대 뭐 주로 이런 샐러리맨들의 투표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층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36%까지 높아지면서 지난 2017년 대선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표 차이가 좀 줄어들었어요. 사전 투표에서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사전 투표가 특별히 민주당이 유리하냐 또는 뭐 국민의힘에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도 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26%, 36%대였다면 저도 이번에 사전 투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본투표 때는 또 대선 개표 방송이랄까 뭐 이런 준비들이 또 많아서 당일날 투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전 투표하고 이번에도 사전 투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도 지난 1년 전 총선 때도 그랬고 한 반반. 그러니까 이제 이 사전 투표하시는 분이 절반, 그다음에 본 투표하시는 분이 절반이 지금 대선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를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는 없애겠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걱정 말고 하시라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도 결국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는데 사전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큼 득표에 큰 어려움이 있을까 봐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가 하나의 문화적과 투표였던 투표 문화로 자리 잡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이나 또는 그 정부 행정기관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전 투표를 제약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좀 중요한 것은 이런 사전 투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실 관리.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선거 부정선거와 선거 관리의 부실은 좀 다르다고 얘기했듯이 선거 관리를 좀 더 어떤 부실한 내용이 없게 투표함 관리나 이런 걸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예. 자, 말씀을 나누는 사이 김종혁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나 보네요. 무슨 사고가 났나 봐요. 1시간 걸렸어요. 여의도에서. 아, 그렇군요. 여의도에서요? 네. 아이고. 20분이 모는 걸. 예. 사전 투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당에서는 지금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해 달라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사전 투표를 없애겠다라고 공약을 했다가 입장이 지금 바뀐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는 한동훈 대표나 저희 전임 지도부는 그 사전 투표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전 투표를 지금 당장 없애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리고 특히 제도가 없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사전 투표를 우리 당 지지자들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흘에 걸쳐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29일, 30일, 6월 3일. 근데 저희 당 지지자들은 이틀은 안 하고 6월 3일 날만 해야 된다면 혹시 그날 뭐 몸이 아프다든가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그러면은 투표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쪽 팔을 묶어놓고 선거를 하자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식의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고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29일 날 사전투표하는 날 한동훈 전 대표는 광주에 내려가서 직접 본인이 이제 사전투표를 하거든요. 광주에서요? 예,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뭐 우리 당이 결코 이렇게 사전투표나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사전투표를 부인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제가 보기엔 김문수 후보도 본인이 다 대표가 돼서 지금 후보가 돼서 투표를 하는데 아니 누구든지 계산을 따져볼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루 투표하고 저기는 사흘 투표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독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늦게 오셨으니까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낮으면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라는 이전에는 약간 뭐랄까요? 통설이 있었는데 그 맞는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사전 투표 하실래요? 그랬더니 뭐 나오는 게 한 50몇 프로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는 10몇 프로더라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투표를 하면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높을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과학적으로 왜 그게 높으냐?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하니까 높은 거죠, 뭐. 예. 다만 2022년 20대 대선에서 그래프 보듯이 높아지긴 했는데 결과는 꼭 그렇지는 않았다는 점도 또 있고 여러 해석들이 좀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사전 투표하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도 또 지켜보고 그 통계적 유의미함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단일화 얘기로 넘어갈게요. 이미 투표용지 인쇄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기호 4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딱 찍히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물론 지금 지도부나 혹은 친윤계에서 단일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 굉장히 압박을 하더라. 앞으로 정치하기 힘들겠다는 취지의 그런 압박까지도 본인한테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민주당에서 일단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를 할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예, 그것은 이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많은 지금 전문가들, 정치 주변의 평론가들이나 제 의견을 물어보고 여러 의견을 들어봤는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남은 기간 하나가 이제 28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무조건 27일에 3차 토론을 할 거고요. 그럼 28일 하루 남았는데 경선이나 어떤 여론조사 방식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난 3년 전에 안철수, 윤석열 두 후보처럼 그냥 단판을 재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누가 하나 물러서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자꾸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힘 측에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 프레임을 씌워놔야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좀 누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종의 단일화 대상이기 때문에 양자 대결의 플러스 알파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소위 친윤 지금 당권파죠. 당권파들 입장에서는 나름 젖잘싸 프레임이죠. 졌지만 잘 싸웠다. 최선을 다해서
뭐 했고 결국은 이준석이 단일화 안 해줘서 우리가 졌다. 예. 이런 당권파의 결국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좀 면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패배는 했지만 그 패배의 원인이 우리는 열심히 잘했고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해줘서 결국 진 것이다라고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면서 일부 완전하진 않지만 일부라도 넘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예.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당 지도부가 지고 나면은 지도부가 사퇴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당권파라고 하는 친윤계에서는 사퇴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보세요? 그건 아니겠죠. 그런다고 해서 사퇴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당 지도부가 저러는 게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몸값만 키워주고 있고 당의 체면만 지금 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비대위원장이 그렇지 않아도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그 이준석 후보와 가까웠던 분이고 그 밑에 함께 일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준석 후보가 내 옆에 김용태 씨 있었으면 혼내줄 거다라는 식의까지 얘기를 해서 우리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백지수표를 주면서 뭐든지 다 해드릴 테니까 와라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또 김문수 후보께서 뭐 40대 총리론을 언급하고 이러는 것들은 우리 당이 애걸 복걸하는 듯한 그런 양상을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이준석 후보가 대단하긴 대단하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준석 후보를 계속 지지도를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어차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의 두려움이라든가 뭐 경계심을 표출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후보는 꽃놀이패 같아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한쪽으로부터 구애받고 한쪽으로부터는 두려움을 받고 그러니까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단해. 뭐 이런 식의 오히려 지표를 높여주는 그러면 그럴수록 단일화는 점점 더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 후보의 야망은 그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후보는 목표가 아마 10% 넘기고 그리고 또 정말 15%까지 넘겨서 그 선거 자금을 다 보존받는 이런 사태가 온다면 그러면 그때는 거꾸로 내가 보수의 적자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신들은 말이야 그 자통당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화당하고 친윤 세력하고 거기 연합군이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가 보수의 적장자니까 저희 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지지율에 따라 다르겠죠. 득표율에 따라서. 자, 일단 다시 달력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25일부터 이제 본 투표 용지 인쇄가 돼서 말씀드린 대로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2번 김문수, 기호 4번 이준석 등등등 해서 인쇄가 시작이 됐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따라서 뭐 사퇴, 나중에 이제 사퇴하고 누군가가 사퇴를 하고 단일화를 하더라도 사퇴가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내일 TV 토론이 3차 TV 토론이 열리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들을 하지만 제 옆에 있는 두 분께서는 아니라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작아 보인다. 없어 보인다까지는 아니고요. 작아 보인다라는 분석을 해줬습니다. 사전 투표가 목요일, 금요일, 29, 30일 양일간 이뤄지게 됩니다. 내일 TV 토론이 이제 마지막 열리는데 잠깐 예측을 좀 해보고 전망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어떤 쟁점이 표출이 될까요? 그동안 1, 2차 토론은 실망감이 컸다라는 여론이 꽤 높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대선 후보들의 그 TV 토론이었기 때문에 다소 좀 비전이나 정책적인 주요 정책적인 토론이 있을 거로 기대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다소 그 네거티브나 인신공격 그다음에 좀 더 큰 이슈보다는 너무 그 작은 이슈에 갖고 이제 사실관계가 서로 맞냐 틀리냐 이런 걸로 가다 보니까 약간은 좀 대선 후보 토론이 맞느냐 이런 그 시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내일 모레 있을까 그 27일 선거 TV 토론도 큰 틀에서 그렇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슷할 것 같나요? 일단은 네거티브 요소가 강하게 작동을 하게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해서 그 2등, 3등 후보들의 그 어떤 네거티브는 훨씬 더 강할 것 같은데 특히 정치 분야이기 때문에 주로 예상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내란 세력 응징하고
민주 질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자 이게 주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이나 또는 이준석 후보 쪽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독단, 뭐 입법 독재라든지 또는 뭐 사법부에 대한 어떤 압박, 뭐 이런 것이 중요하게 서로 난타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김종혁 최고위원 보기에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까? 3차 토론? 예, 뭐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뭐 비슷할 예.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마지막 토론이니까 더 격렬한 이렇게 충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그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겠죠.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당이라든가 혹은 이준석 후보 쪽에서는 그 외교 안보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재명 후보께서 그 이전에 했던 뭐 미군은 점령군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과 대만이 갈등이 생기면 양쪽에 쉐쉐쉐쉐 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라든가 혹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할 때 그 1차 탄핵 안에 탄핵 사유로 들었던 것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북중러하고 멀어지고 일본과 가까워졌다. 이런 것을 탄핵 사유로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예. 외교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을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겠죠. 각 예, 그렇습니다. 캠프 후보 측에서요. 그러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네거티브는 네거티브대로 좀 볼 것이고 1, 2차 토론회 때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실 네. 좀 지치기도 했고요. 아, 또 저에게 반복이야?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것 외에 정책적인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주요 정책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그 제가 보기엔 이제 헌법 개정, 그 개헌 문제가 좀 중요하게 논의되지 개헌 않- 문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던진 화두가 그 결선 투표제도 있고 그다음에 4년 연임제, 중임제 그 두 논란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선을 그었죠. 현직 대통령은 대상이 아니라고 예. 연임이든 중임이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 문제. 그다음에 검찰 등 사법개혁과 관련된 한쪽에서는 이제 압박이라고 할 거고 우리는 이제 사법개혁에 대한 정책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소 네거티브적 성격도 있지만 정책적인 토론도 좀 있을 거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 외교 안보가 있기 때문에 아마 통상 관련된 문제도 중요하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대한 어떤 그 관세 압박 또 여러 가지 그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 어떤 방식으로 외교적 대응을 할 건지 그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논의가 될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이슈이지만 그 북한과 관련된 핵 문제 또는 한반도 평화 이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진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저 다 일관해 주셨으니까 뭐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대법관들 숫자를 증언하기로 했던 것들은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민주당에서 철회를 했잖아요. 100명으로 늘리겠다, 30명으로 늘리겠다 했던 얘기를 다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굉장한 공격의 소지가 있거든요. 예. 뭐 휴고 차베스도 베네수엘라에서 똑같이 20명의 대법관을 33명으로 늘려서 자기가 집권하는 동안에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 과거 히틀러도 그랬던 사례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게 무슨 뭐 검소 안박이니 뭐니 해서 검찰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 사법권조차도 완전히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냐라는 그런 비판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둘러싼 논쟁이 꽤 이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3차 토론이 있고요. 법정 토론이 그렇습니다. 방송사 초청 토론은 이번에는 이뤄지지 않았고 각 뭐 기자협회라든가 여러 직능 단체에서 초청했던 토론도 이번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짧게만요. TV 토론이 지금 선관위가 하다 보니까 기계적 중립으로 해서 이게 토론 같지 않은 토론을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은 시간에 사회자가 개입은 최소한 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하거나 네거티브가 너무 심하거나 그리고 자료도 없이 딱 백지 한두 장 들고 와서 메모만 하거든요. 저는 그런 TV 토론이 훨씬 더 후보자들의 실력과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다음 주에는 차가 안 막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들어. 닭가슴살? 난 올 프로틴 있는데. 땡큐. 신혜 이거 먹어. 이것도 먹어볼래.
당 제로, 락토프리, 아르기닌까지 균형 잡힌 단백질을 채우다. 뉴케어 올 프로틴. To sit is to progress. Sit is. 가족의 장 건강을 지켜주니까. 고마워요 락토핏. 엄마, 아빠, 아이까지. 온 가족들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010년 되면 2,500만으로 육박할 수도권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30만 나가면 어떻게 해서 수도권이 공동화된다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집값이 폭락한다는 것인지, 경제가 파탄한다는 것인지,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그냥 흑색선전 아닙니까? 간단한 예를 들죠. 대전에서 대전시청이 중구에 있던 것이 신도시로 옮겨갔습니다. 지금 중구가 공동화가 됐습니다. 광주에서 도청이 지금 무안으로 옮겨간다 하니까 벌써 광주에서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그대로 봐야 합니다. 경남도청이 부산에 있다가 아마 80년대에 창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뭐 공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경남도청은 창원에 가서 아주 잘 짜인 도시로 잘 되고 있고 부산은 부산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대선 토론의 레전드라 불리는 2002년의 모습입니다. 정책 방향은 반대였지만 각자의 논리가 탄탄했고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존중과 품격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동과 위트도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계보도 없는 저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주셨고 선거 치르라고 10,000원, 20,000원씩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제 64억 원까지 모아 주셨습니다. 보통의 시민들이 그야말로 떳떳한 시민으로 대접받고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소망도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마지막입니다. 사실 오늘 좀 잘하려고 했는데 좀 저 뜻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혼란과 불안에서 건져내서 아주 완전 나라다운 나라로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를 세워서 세계 속에 자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23년 전의 토론 장면을 다시 그것도 이렇게 길게 꺼낸 이유,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청자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더 피플 라이프 상조회사인데 이름에 상조가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라이프가 더 잘 되길 연구하니까 올 라이프, 올 라이트. 사람을 연구합니다. 더 피플 라이프. 타석에 들어서는 김선수, 승리를 위한 전호의 기회입니다. 마침내 공. 뚜껑 열면 빠져드는 리얼한 승부 프링글스. 활력 있는 하루를 위한 영양 가득 센트룸 실버. 생기 넘치는 당신을 위한 영양 가득 센트룸 실버. 50대 이상에게 필요한 기초 영양을 하나를 모두 담은 실버 전용 멀티비타민 센트룸 실버.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